이게 딜레마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저는 일단은 스트롱 스테이트는 저는 반대합니다. 안보 빼놓고는. 그 다음에 그래서 위크 스테이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해줘야 될 것이냐. 이게 딜레마죠. 위크 하면서 스몰로 가느냐, 위크 하면서 빅으로 가느냐. 이런 이제 딜레마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사는 뭔가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지인들하고 얘기하고 이럴 적에, 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 다 봐라. 미국, 뭐 죄송합니다. 개판 5분 전이다. 일본, 잃어버린 30년이다. 뭐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뭐냐, 국가가 큰 어떤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 아닙니까? 꼭 우리나라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꼭 방역의 수단이 봉쇄밖에 없냐.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국가가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성 문제도 나오지만 정당성 위기도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국가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국가의 구성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럽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을 무시하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북한 사람을 부를 적엔 북한 국민이라고 안 그러죠. 북한 주민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또 어떤 때 보면 시민이라고 그래요. 시민. 지금은 그냥 프랑스 혁명이라 그러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프랑스 시민혁명이라 그랬단 말이죠. 프랑스 시민혁명? 시민? 서울 시민, 파리 시민이 일으켰나? 그래서 시민인가? 여기서 시민은 아시다시피 시티즌이죠. 시티즌. 그게 뭐냐? 고대 도시국가에서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티즌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란 뜻이랑 같죠. 근데 이게 변질이 되면서 프랑스 혁명 시기에 가면 이제 부르주아를 시민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왜 시민이라고 하느냐. 시민이라고 할 적에는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자율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위 그걸 교양과 재산이라 그랬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무렵에 교양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부르주아죠. 그러면서 이거를 번역할 적에는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이라 그러지 않고 프랑스 시민계급 해서 시민혁명이라고 부른 거죠. 근데 주민은 뭐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국민이라는 용어는 우리만 씁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죠. 영어로는 국민이 뭐냐? 없습니다. people입니다. people. 이 국민이란 건 뭔가 하면 주권 재민의 바탕을 둔 국가, 그 국가의 구성원한테서 주권이 나온다라는 주권 재민의 바탕을 둔 국가의 구성원을 국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유럽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그걸 인민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링컨 대통령의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 보면은 그 뭐 어렸을 때 외웠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건 뭡니까? 그 people을 우리가 국민으로 번역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뭐라고 번역하면 좋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아예. 사실은 인민입니다. 인민. people은 사람. 근데 인민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뺏겼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정식 국호가 DPRK,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면은 D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아닙니까? 그러니까 people을 인민으로 번역을 하죠. 인민이란 용어가 사회주의권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배척을 한 거죠. 대신 국민이란 말을 쓰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뜻이 이게 더 전달이 잘 돼요. 맞아.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야.
그게 뭔가 주권 재민과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건 좋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북한 국민이라고 안 부르고 주민으로 부르느냐, 뭐 간단히 얘기해서 북한의 주권을 인정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머릿속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북한 뉴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국민들의 동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북한 국민들이 뭐 봉쇄로, 유엔 봉쇄로 그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죠. 북한 주민이라 그러죠. 거꾸로 북한은 남조선 주민이라 그러죠. 남조선 국민이라고 안 그럽니다. 일반 사람들은 남조선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런 이제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권 재민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가의 구성원을 국민이라고 그러고, 그런 주권을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주민입니다. 주민. 그리고 그 국민들의 어떤 특성을 얘기할 적에 교양과 재산을 갖추고 있다 해서 그럴 적에 이제 시민, 또 이제 책임의식 같은 걸 강조하죠.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대 국민 국가라고 했을 적에 모던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모던 네이션 스테이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던이 근대도 되지만 현대죠, 현대. 현대 국가란 무엇이냐? 그냥 모던 스테이트라고 해서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유엔에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국가가 지구상에 220개가 있지만 그래도 너희 정도 되면 근대 국가야 또는 현대 국가야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뭐 세 가지 가치가 자유, 평등, 박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자유. 이거는 그냥 민주화라고 해도 되고요. 사실 자유라는 건 경제적인 개념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화. 간단히 얘기해서. 그다음에 평등.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산업화. 자, 민주화, 산업화. 그 다음에 박애라 그러잖아요. 이게 브라더후드죠. 이게 민족입니다. 민족. 혈통이 같은 한 에스닉 그룹이 모여서 국가를 세운다는 뜻의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국가는 민주화돼야 되고 산업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하나 첨가된 게 복지입니다. 복지. 복지를 통해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돼. 그게 근대 국가입니다. 현대 국가예요. 이거를 안 지켜주 지구상에 220개가 넘는 국가가 있지만 이게 안 갖춰준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유엔에 가입합니다. 그렇지만 깔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통칭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불이라고 합니다. GDP로 따지면은 국가 전체 GDP로 따지면 11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1을 경쟁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그 해에 원유값이 오르면 러시아가 우리 GDP를 추월하고 원유값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시비하는 거고 이제 그래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많죠. 카타르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 세계 1, 2위 다툴 겁니다. 굉장히 잘 살아요. 우리 그 나라 우습게 여기죠. 잘 살지만. 왜? 너희는 민주화도 안 돼 있고 산업화도 안 돼 있고 그냥 자원만 팔아먹는 거 아니냐. 예. 우리가 사실은 그런 민주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가 민주화도 되고 잘 살기도 하고 복지도 잘하고 있네 라는 평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이냐? 저는 그걸 1988년 올림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이제 분단돼 있지만 무시하지 않죠. 그렇다면 북한은 뭐냐? 북한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왜 인정을 못 받느냐? 바로 이겁니다. 기준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복지도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충성심으로 뭉쳐진 하나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산업화가 돼야 되고 자원만 팔아먹지 말고 민주화도 돼야 되고 우리가 이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러지 못한 나라들 우리보다 잘 살거나 우리보다 굉장히 큰 나라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뭐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여러분들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일찍서부터 잘 돼 있는데 대국이 아닌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뭐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죠. 훨씬 작죠. 인구가 작으니까. 근데 그 나라들은 옛날서부터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민주화, 산업화,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근대 국가냐? 근대 국가예요. 근데 요걸 두고 일부 학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아직 분단이 돼 있으면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 분단된 민족이다. 그래서 근대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그건 혈통적인 거를 의미하는 거고 민족이라고 할 적에는 최고의 충성심을 내가 속해 있던 집단에 바칠 각오가 돼 있느냐. 각오돼 있다. 그러면 그게 민족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뭐냐? 민족을 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민족이라고 거꾸로 네이션을 민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국가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던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과거에는 근대 민족 국가라고 하다가 한 20년 전서부터는 근대 국민 국가로 많이 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우리 같은 아주 특수한 경험을 한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과감하게 말씀을 드린 게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냐? 당연히 같은 민족이죠. 하나의 민족이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모던 네이션 스테이트. 요즘은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없는데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왜 모던 네이션 스테이트야? 분단돼 있는데? 아직 민족이 완성이 안 됐는데. 그럴 적에 어떤 차원의 민족이란 개념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요전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민족과 국가 이제는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민족이 국가죠. 거꾸로 말하면은 국가를 형성하고 탄탄한 기반으로 그 국가가 작동되고 있으면은 그 구성원, 국민 구성원 전체의 그 집단을 민족이라고 부른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뭐 어려운 거였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 볼 때가 됐지 않았나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